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문화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의 이해와 그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여러 집단 생활을 하죠. 사람들은 그 집단의 생활 양식이나 언어, 관념, 신앙, 또 관습, 규범, 제도, 기술, 예술, 다양한 어떤 의례들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되는 어떤 지식이나 신념, 행위의 총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문화의 개념, 세계화와 문화적 다양성의 관계, 그리고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문화라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접해봤을 거고, 여러분들만의 문화가 또 있을 거고, 여러분들만의 생각하는 또 문화의 개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문화를 어떠한 정의로 본다면 인간이 만든 어떤 총체적인 환경으로 집단 생활의 물질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의 무형적 또 상징적, 관념적 측면을 더욱 중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와 문명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문화가 인간의 정신적인 산물을 가리키는 데 반해서 문명은 그 물질적인 것들을 언급할 때 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상대어는 자연인데 이 자연에 반해 문명의 상대어는 미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문화라는 이제 어떤 언어에서 문화 자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문화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피에르 부르디웨라는 철학가가 문화적 소양, 또 우리가 습득되어 있는 어떤 문화적 소양이라든지 문화적 취향은 개인들을 구별짓는 어떤 준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최화된 형태로 행위자의 어떤 신체의 일종의 아비투스 형태로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문화는 버릇처럼 어떤 행위자의 신체에 일종 아비투스 형태에 스며드는 것, 이것은 생활 양식이라도 보고 또 부르디에한테서는 이 행위자 육체에 체화된 어떤 자본 형태로 축적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디웨이가 문화를 자본으로 정의하는 지점에서 문화와 계급이 만난다고 보는데요. 이 부르디웨이 계급은 어떤 동일한 아비투스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고, 이 습득된 아비투스로서 문화는 자본으로 축적되며 또 그 계급 형성을 위한 내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자본이 자본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본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누군가가 어떠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문화적 자격을 획득하거나 혹은 문화의 좋음과 나쁨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는 어떤 문화 자본을 체득했다, 문화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의 국민을 이해하는 데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문화 진화론에 따른 개념과 정의를 내리면 인간에 의해 습득된 능력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어떤 총체적인 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다양한 사회에서 지금 같은 어떤 다문화 사회, 어떤 여러 인종이 다양한 이런 사회에서 발전되는 문화의 조건은 보편적 원리의 토대를 두고 탐구할 수 있는 인간 사고 또 행위의 법칙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화는 지속적인 발전과 전수가 가능해요. 내가 가진 문화를
다른 누구한테 전수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학습을 통한 내재화가 가능하고 상징을 토대로 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속적인 발전과 전수는 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80년 전의 문화와 지금 2025년의 문화가 같지 않죠. 그때의 문화가 지금 점점점 발전해 왔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 축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문화는 일방 또는 쌍방향으로 전달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한 내재화는 문화는 언어나 어떤 문학 작품들, 그리고 다양한 예술, 대중문화, 이러한 문화를 학습으로 통해 내재화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용이라든지 미술 감상이라든지 음악 감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체득하게 되죠. 그죠?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미술관을 가고 내가 직접 공연장에 가서 그러한 예술적인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문화가 학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내재화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는 변화하고 또 문화적 변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징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문화적인 특징이냐면 이 상징이라는 것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각하는 특별한 의미를 수반하는데요. 이것은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활용되는 모든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생산되고 수용되는 장소가 이런 국가의 경계선으로 한정되지 않고 세계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또 다양한 어떤 컨버전스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예로는 우리가 해외를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개인 채널, 이러한 SNS를 통해서 해외의 어떤 여행지라든지 그 세계의 여러 가지 문화를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우리가 주어져 있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 세계의 공간으로 이 문화는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 문화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삶의 총체적인 방식으로서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모든 실천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것은 가족관계나 어떤 계층관계나 생산 형태, 제도, 의사소통 형태가 이에 속한다고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문화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이 삶의 방식의 독립된 형태들 사이의 공동의 연결을 그가 가치체계에서 찾으려고 했고 또 사회 특성의 은유라든지 의미의 실제, 혁명에서 공동의 의미가 공동으로 창조된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삶의 방식에 적합한 사회의 특성에 공동의 감정 구조가 근거하는데 이러한 감정의 구조가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의 문화권입니다. 세계의 문화권은 어떤 문화를 어느 한 과정에서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권 구분에 있어서 타일러가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한 정의가 가장 오래되고 포괄적으로 인용되고 있는데요. 전 지구상에서 동일한 자연 환경이나 인간의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곳은 없다. 그러나 비슷한 자연 환경 내에서 자연적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동안 만들어진 이 문화적 동질성과 민족적 의식에 의해서 동일 지역상의 비슷한 문화적 성격을 띠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를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화권을 우선 크게 5개의 문화권으로 한번 좀 구분 지어봤어요. 동양 문화권입니다. 동양 문화권은요, 유교적 생활 양식과 대승불교, 한자, 쌀농사, 우리나라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부장적 대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뭐 한국, 중국, 일본 중심으로 이 카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 문화권을 나눌 수 있고 그 사이에 두 지역의 성격이 좀 혼재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점유지대가 우리가 동양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조 문화권은요. 건조 문화권은 이제 조금 기후적인 면에서 영강수량 500mm 이하 지역으로 크게 뭐 스텝 기수와 반건조, 단초조원 지역과 사막기후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역적으로는 중국 지역의 고비 사막에서 중아시아를 거쳐 북부 아프리카에 이르는데 뭐 외몽고, 터키 문화권, 아랍 베르베르 문화권, 자 이런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좀 해외여행을 굉장히 좀 즐겨하고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문화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아프리카 문화권은 북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일부 지역, 또 마다가스카르 섬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이 아프리카 문화권은 니그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수단 니그로, 반투 니그로, 또 소 니그로 분지의 미그미족, 칼라리 사막 주변의 호텐토트족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양한 종족으로 인한 종족 문제, 언어적 불일치, 이제 언어가 다르죠. 이게 민족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런 종교 문제 등으로 부족국가 단계에 이제 머물고 있다. 그 부족이 너무 다양하고 이게 일체되지 않아서 그 부족국가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게 아프리카 문화권의 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문화권은요. 신교 지역인 북서 유럽의 문화권과 구교 지역인 남부 유럽 그리고 그 사이에 프랑스는 점이지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스 정교이면서 슬라브 문화권인 동부 유럽과 그 다음에 폴란드와 구 유고슬라비아에 이른 혼합지대가 존재합니다. 아메리카 문화권은요. 유럽 문화권의 연속으로 볼 수 있으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신교의 앵글로 아메리카로 구분하면서 멕시코 이남의 라틴 아메리카 구교이며 라틴 문화권으로 구분합니다.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태평양 동남아시아 제도, 인도양이 걸친 도서 문화권으로 말레이 인종이 중심이고요. 북극 문화권은 북극해의 연안에 있는 툰드라 지역에서 북미의 에스키모, 아시아의 북쪽의 사모예드, 유럽 스칸디나비아 북쪽의 랩족이 대표적인 민족으로 술록 사육과 개썰매로 대표되는 문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 이미지가 상상되기도 하고 그렇게 문화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 문화 간 이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화는 문화의 다양성, 문화를 비교할 수 있고 타문화의 관점에서 문화 간 상호작용, 타문화의 수용, 그 다음에 자기 문화권을 자기 문화를 보존하는 이러한 태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말 그대로 각 나라의 문화, 가치, 그 문화의 가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문화는 또 전승되고 또 타문화와 접촉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화의 속성은 특히 20세기 말부터 활발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와 또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국가 및 전 지구적 차원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고 민족이나 개별 국가의 문화는 자본, 상품, 기술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자본의 교육으로 상호교류와 상호의존성이 커져가는 이러한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 다양성이 문화관을 이해하는 접근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겠죠. 문화 비교입니다. 문화 비교는 문화의 상호 비교와 이를 통한 문화의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문화의 관점에서 자기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접근, 그리고 문화 간 상호작용은 문화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계 문화의 개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화는 세계를 한 울타리로 인류 공동의 보편 타당한 가치로 중시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강조되는 것은 각 나라의 민족의 특징, 차별성 등이 아니라 상호 의존을 바탕에 둔 세계 공통의
보편적 기준이고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나 그릇된 우월주의 등은 용납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각 개인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도 활동 무대를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문화를 수용하는 어떤 관점도 굉장히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좋겠죠. 그리고 자기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문화 간 이해에 대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화 다양성입니다. 여러분들 문화 다양성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이 세계의 자신들과 다른 다양한 문화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을 그들의 전통과 경험, 역사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 여성들이 외출을 할 때 히잡이라고 하죠. 베일을 쓰고 다니는데 이러한 종교적 전통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슬람 국가를 방문했을 때 여성 관광객들에게도 차도르를 쓰기를 강요하는 어떤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뭐 이슬람 국가를 가게 되면 그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고 이해한다 생각하시고 히잡을 한번 착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비교와 타문화 관점에서 자기 문화를 조망하는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역과 국가 간의 문화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인 1월 1일이 아니라 봄의 시작인 3월 21일이 이란에서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도 이날 한국이나 중국에서 새해에 주는 세뱃돈의 개념이 돈을 코란에 넣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보편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는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문화 관점에서 자기 문화를 조망하는 것은 자기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타인이나 타문화의 입장에서 자기 문화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아이들한테 이게 뭐 세계화에 발맞춘 게 아니라 아이들 교우 관계에서도 나와 너가 이런 문화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교육적인 접근에서도 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 여행을 갔을 때 타문화 체험은 문화에 대해 깊이 있고 또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세계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세계의 문화는 지속적인 접촉과 교환, 상호 의존 현상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의 세계 문화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이러한 세계 형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는 파스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파스타는 몇백 년 전에 마르코 폴로가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국수가 세월이 흘러서 이탈리아식 국수로 변형된 것이고 사실 이제 이 파스타가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이탈리아에서는 중국에서 국수를 가져오면서 이탈리아식으로 새롭게 만든 게 파스타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파스타가 한국에서도 이 파스타를 굉장히 맛있게 하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제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 간 상호작용과 또 세계 문화를 새로운 어떤 음식 문화를 형성한 예시로 볼 수가 있겠죠. 타문화를 수용하는 자세, 문화상대주의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에는 우열과 이분법이 없고요. 모든 문화는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그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위생과 치안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후진국이라 생각되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문화도 그 부족들의 언어, 부족들의 문화, 그죠? 그러한 문화도 전통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타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우리는 문화상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및 자기 문화의 보존과 재발견. 균형적인 문화 이해를 위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못지않게 자기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굉장히 필수적이죠. 우리나라의 전통 굉장히 아름답고, 그죠? 해외에 가서 많이 소개되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치를 보면 한국의 문화는 세계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한국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국제사회 속의 한국 음악이라든지 문학, 건축, 사상, 이러한 가치관의 입지나 위치를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다시 새롭게 생성하고 이러한 부분도 좋지만 한국의 문화를 더욱더 전통적인 것을 발전시킨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이 확립이 되죠. 그래서 자기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체성 확립은 문화와의 교류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계화, 이런 문화를 세계화의 대두에서 조금 보자면 세계화란 그 국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와 네트워크 형성으로 모든 사람이 국경을 초월하여서 삶의 터전을 전 세계로 확대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었지만 이 지구를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여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내 삶이 한국에서 말고 다른 어떤 세계의 어느 곳에서 또 삶이 터전을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 인류의 삶은 이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떤 세계화의 대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또 해결하고 국경 없이 자유롭게 교류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를 실천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제화는 사실 이제 비슷한 의미예요. 국제화는 경제, 제도, 문화, 의식에 있어서 개별 국가 내부의 고착성을 뛰어넘는 국가 간의 교류를 의미하고 국가 사이의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내 정책 제도 및 사고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세계가 단일의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국제화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심이고 세계화는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국제화는 개별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세계화는 국경 개념을 약화하기도 하고 국제화는 국가 간 교류를 확대하기도 하고 세계화는 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적 다양성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우리는 앞으로 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이를 존중하면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하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원래 생태학 분야에서의 생물 다양성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되어야지만 인간의 생존을 확보하고 또 평화로운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기 유네스코에서 선언한 문화라는 것을 정의한 바에 의하면 한 사회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이러한 특성이 총체이며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선언적으로 정해놓은 어떠한 제한 없이 모든 양상과 현상들을 포섭해서 검증해야 하는 역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를 기술하는 표현이고 또 인구 통계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겠지만 그 핵심 한번 살펴볼게요. 인류 공동의 유산, 문화, 다원주의, 인권과 문화적 권리, 창조성의 원천,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또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다양성 선언의 핵심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문화 관점에서의 문화 다양성은 상호 의존적 차원에서 하나의 집단에 속하는 여러 개체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보다는 어떤 상승적 결합의 의미로서 상호 의존적인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개인적 특성이 분포되어 있는 정도가 다양성의 핵심이며 문화적 배경과 성장 환경의 차이로 인한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수직적으로 평등한 상호관계의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서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문화를 창조하도록 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